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전자공학과 88학번입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한 지 이제 30 몇 년 됐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제일 멀리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한 25분 정도, 그 당시에는 학교 안으로는 본관으로만 버스가 들어왔고, 여기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본관에 내려서 오든 아니면은 정문에서 걸어오든 그렇게 왔었고, 근데 이제 그때 여기 제2공학관들을 짓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더 또 건물을 짓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아까 이제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사과 세미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학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뭐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학과, 컴퓨터공학과, 요 전기전자 학부 그 4개가 모여서 외부 이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도 그게 학부 때였던 걸로 기억되는데, 휴맥스의 변대규 사장님이 그때 이제 젊은 창업가로 학교에 오셔갖고 설명했고, 마음을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 기억이 좀 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온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걸로 1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뒷부분에 1시간 정도는, 저희 라운피플과 라운피플 자회사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중간에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답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인사 한 번만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사인 드리면 자, 하나, 둘, 셋, 큐.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살아오면서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몇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MOS 이미지 센서. 여러분들 휴대폰에 다 들어있는 CMOS 이미지 센서를 거의 월드와이드 최초로 했던 설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03년, 4년쯤에 휴대폰에 그 카메라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폰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카메라 폰, 카메라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거의 월드와이드 그것도 거의 최초로 했고, 그래서 이제 당시로 되게 유명했던 삼성, LG, 모토로라, 노키아, 소니 에리슨 5대사에 전부 다 칩을 공급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 넘어서 이제 AI가 아직 그 대중들한테 각인 안 됐을 때, 저희는 이제 비전이라는 사업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AI 쪽을 국내에서 최초로 저희가 개발해서 비전 소프트웨어 쪽을 출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저를 주변에서 도와주는 환경과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베이스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그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회가 계속 있었더라고요. 뭐 인터넷도 있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도 있었고,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바이오, 그게 항상 계속 존재를 해왔었는데, 그거를 저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잡았던 거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또 다른 기회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1900년인가 미국의 그 특허청장을 하고 있던 분이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개발될 만한 거는 이미 다 개발된 것 같다. 그렇게 그런 이유로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들 주위를 떠다니고 있을 텐데,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으면 좋겠고,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창업 스토리는
4개로 나눠봤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직장인 하이닉스, 그러니까 그 옛날 이름은 현대전자였죠. 그리고 이제 코어로직이라는 두 번째 회사, 그리고 지금 세 번째 회사인 라운피플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학교 다닐 때 처음에는 저 학교 정문에서 들어오는 길에 보도 블록이 깔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생운동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학생운동 하면서 깨 부셔가지고 짱돌로 던져서, 그게 이제 지금은 아마 다 그게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시기에 이제 대학을 들어왔고, 거의 뭐 학생운동 끝물이긴 했지만, 대학이 들어왔는데, 또 전자공학과를 또 들어왔어요. 근데 학교도, 그 전자공학 공부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꿈꿨던 그런 공부하고 좀 아닌 것 같긴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도, 조금, 뭐, 어디에도 확 이렇게 끼지 못하는 약간 중간, 그 주변인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3년을 보냈어요. 전자공학 공부도 들어봤는데 좀 어렵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뭐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4학년쯤 되니까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게 다 그전에 잘 몰랐던 것들이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에 조금 흥미를 갖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전자공학 공부에 재미를 갖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굉장히 행운이 있는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전에 반도체를 설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방식, 그러니까 회로를 직접 손으로 그리고 그거를 스파이스라고 부르는, 요즘 이제 그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이제 아주 소자 레벨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식의 설계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라이브러리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는데, 여전히 그 80년대 후반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능력은 해외 선진국들이 만든 반도체 칩을 가져다가 이제 그거를 갑니다. 그 껍데기를 갈고 그거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거기서 회로를 추출하고, 그러면 이제 이 바닥에 바닥만큼 되는 이제 사진들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붙여서 거기서 이제 회로를 추출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 거죠. 왜냐하면 회로 설계 능력이 그 당시 한국이 좋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선진 업체들이 만든 반도체를 가져다가 그걸 이제 디캡이라고 부르는데, 사진을 찍고 그걸로 붙이고 회로를 추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로를 설계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아날로그 회로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소자 하나하나가, 트랜지스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반도체 공정이 엄청 발전하면서 이제 반도체 칩 안에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스터들이 들어오고 소자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그렇게 설계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사람이 이제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프로그래밍 한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회로를 만들어내는, 그거를 이제 이쪽 용어로 신서시스, 합성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1학년 때 같으면 이제 거의 전자공학과에 나이 드신 노 교수님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2학년 때부터 젊은 교수님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젊은 교수님들이 한 분 한 분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4학년 때 이제 반도체 집적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셨고, 근데 이분은 정말 천재고 촉도 엄청나게 좋으시고, 그런데 강의를 어렵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4학년 2학기쯤 되니까 집적이로 2라는 거를, 이제 집적이로 1은 전공 필수였고요. 집적이로 2는 전공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의가 폐강될 뻔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한 명 친구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5명으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들었던 게 VHDL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수님은 사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촉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공부를 해가면서 이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야겠다.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도 제 교수님한테 여쭤보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파이썬 책을 번역을 해서 가르친다고 해보세요. 그거 와닿겠습니까? 솔직히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가 PC 퍼스널 컴퓨터를 쓰다가 웍스테이션이라는 거를 처음을 쓰게 됐고, 아래 한글 에디터를 쓰다가 웍스테이션에 들어가면 이제 VI 에디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 베이스 에디터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뭘 하다 보니까 툴도 낯설고 언어도 낯설고 그 다음에 뭐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교수님도 솔직히 공부해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안 해보신 분야고, 그래서 4학년 2학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4학년 2학기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알겠더라고요, 또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이 HDL을 이용해서 새롭게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초 중의 기초를 4학년 2학기 때 이제 저는 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아까 저희 지도 교수인 정덕균 교수님, 혹시 정덕균 교수님 아시는 분 있나요? 예. 제가 서울대학교 와서 만난 교수분들 중에 강의 제일 잘하시는, 진짜 이렇게 강의 잘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강의도 잘하시는데, 저희는 4학년 2학기 중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저희 학부 다닐 때는 강의가 없었고 특강을 한번 들었는데 진짜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을 저분으로 해야지 하고 이제 했고요. 그 뒤로 이제 한 2학번쯤 지난 다음에는 교수님이 너무 유명해져 갖고 학부 때 제 성적으로는 교수님 학생이 될 수가 없는, 저는 중간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리 저를 이쪽으로 이끌어 주신 교수님,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을 통해서 HDL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걸 배웠고, 그러던 와중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오셔서 특강을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CPU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교수님이 원래는 진짜 전공은 아날로그 전공인데 아날로그 잘하는 사람이 CPU 아키텍처까지 잘하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CPU 아키텍처 강의를 그때 아날로그 강의 안 하시고 CPU 아키텍처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셔갖고, 저희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날로그 디자인이 아니고 CPU 아키텍처를 하려고 교수님 방으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우리 랩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랩입니다. 아날로그 회로 랩이 아니고. 근데 뒤에 이제 그 실리콘 이미지 쪽하고 일하시면서 이제 주로 아날로그 쪽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반도체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나게 됐고요. 당시는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시놉시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CAD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지금 전 세계 굴지 회사가 돼 있고 CAD 회사의 빅3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툴을 무상으로 학교에 이제 설치를 해줬고, 아무도 써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냥 매뉴얼 이만큼 갖다 놓고 그거 공부해 가면서 한국에서 쓴 제일 첫 번째 세대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제대로 이제 이런 HDL을 이용한 설계 방법을 깨우쳤고, 그리고 기업에서 오면은 강의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회사를 딱 들어가니까 이제 94년에 저는 이제 석사만 하고 병역 특례를 위해서 이제 입사를 했었는데, 현대전자 시스템 반도체 연구소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에는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그냥 반도체 연구소라는 데서 했었는데, 시스템 반도체 연구소가 처음 만들어지니까 그때 상황은 솔직히 좋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잘 하던 분들은 거의 다 메모리 개발하는 쪽에 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로 오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모리 쪽에서 약간 밀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저처럼 공부를 새롭게 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또 한 부류는 뭔지 모르고 그냥 회사에서 찍어주니까 시스템 반도체 오거나,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너무 그랬던 거는 어떻게 보면 또 거기도 제 인생의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가보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저는 이미 하고 왔는데 아니 회사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입사원이었는데 신입사원이 반도체 칩 아키텍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그해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그 회로가 만들어지면은 반도체를 찍어내기 위한 그걸 만들어내는데 그 레이아웃 작업도 직접 하고 그렇게 했더니 반도체 칩이 나왔어요. 근데 그 테스트 팀이 있었는데 테스트 팀이 그 반도체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벡터라는 걸 어떻게 만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팀들하고 같이 테스트 벡터 만드는 작업을 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디램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좋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들을 회사에 막 넣어줬는데 장비 쓰는 법도 같이 저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신입사원 1년 동안 노는 사람들은 정말 매일 놀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맨 앞에 서갖고 당시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갔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그래도 조직이 좀 분사가 잘 돼 있어서 설계는 설계만 하고 끝나는 시기였는데 저는 조직 분화가 좀 덜 된 데 가다 보니까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가 테스트 검증까지를 1년 안에 모든 사이클을 다 돌게 됐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이해 그리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되게 앞에 나서고 뭐 그런 성격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제가 앞에 있게 되는 그런 좀 행운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31살 때 물론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미국에서 이제 창업을 하셨다가 한번 실패하시고 서울대 이제 교수님으로 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석사로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꼭 창업을 해라. 창업이 이렇게 좋은 점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줬고 창업의 꿈을 꾸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역 특례에도 빨리 신청하고 갔던 이유도 병역 특례를 빨리 맞춰야 이제 창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생겼고요. 예, 지도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 교수님 만나서 이제 벤처 꿈을 이제 꾸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재미에 푹 빠져서 설계도 이제 그 대학원 전공도 CPU 설계로 해서 하고 현대전자를 그때 가게 됐던 것도 그 당시에 이제 디램 16메가 디램, 64메가 디램으로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유수 이제 벤처 기업들을 M&A를 하고 현대전자를 때 들어오면 미국으로 이제 그때 제일 어드밴스드 아키텍처를 하고 있었던 회사로 보내준다고 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회사에 가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회사가 이제 망해서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일한 적은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95년이 되다 보니까 또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동안 회사에서 뭐 이래저래 뭐 수당도 많이 주고 뭐 금도 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롱텀으로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큰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는 게 CPU 그리고 통신 쪽으로 보면 엠팩. 지금은 엠팩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엠팩은 또 상당히 어려운 거에 속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 몇 년 뒤에 혼자서 다 설계할 수 있는 거가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전공을 살려서 그 당시에 이제 과학기술원에 있는 경종민 교수님 팀하고 펜티움 호환 칩을 설계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현대전자 팀의 일부하고 그 카이스트의 경종민 교수님 지도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서 대전에서 이제 2년간 같이 펜티움 호환 칩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펜티움 그 당시에는 이제 윈도우가 막 나올 때였어요. 윈도우가 막 나올 때에서 도스 부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코드까지를 그 FPGA 에뮬레이션이라는 데서 올렸고 반도체 칩을 넣고 나서 에뮬레이션 하다가 이제 버그가 하나 있다라는 거를 찾아냈는데 그
버그 하나 있는 거 빼놓고는 첫 번째 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그 칩을 설계할 당시에 펜티움이 90메가인가? 이 정도 돌았고 저희가 타겟을 한 200메가 정도로 올려서 잡아서 만들었는데 저희 칩이 나올 때쯤 되니까 인텔에서 300메가 그 칩을 속도를 갖는 칩을 냈고 이제 그게 97년이 되니까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IMF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뭐 큰 중장기 연구 됐고 이제 실질적인 연구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 펜티움을 만들던 팀들이 갑자기 이제 80186을 MCU를 설계해라.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제가 입사하고 94년 입사해서 97년 여름이 되니까 이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너무너무 재밌고 그렇긴 한데 이걸로 나와서 창업을 하려면 너무 많은 조직과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통신 반도체 지금은 이제 뭐 5G 모뎀 하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 통신 반도체는 뭐 QPSK, 뭐 QAM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설계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CPU실에서 나와가지고 통신실로 이제 조직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왜 그게 가능했냐면 여간에서 그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저희 이제 그 설계 실장했던 분이 영업 이사로 발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펜티움 틈은 이제 무너지면서 MCU 팀으로 가다 보니까 조직을 한번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칩을 만들고 이걸로 이제 나중에 창업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약간의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게 그 통신실 밑에 그 이미지 센서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도 전자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미교포 교수, 양 박사라고 하는 재미교포 교수가 현대전자의 실세프 사장 라인을 타고 이미지 센서 코어를 현대전자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윗선 타고 이렇게 내려온 프로젝트라 사실은 그러면 별로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명 밀린 사람들이 근데 그걸 하고 있고 그 밀린 분하고 저하고 충분히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를 몇 달만 좀 도와주고 통신칩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지 센서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미지 센서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빛에서 포톤이라는 성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실리콘 표면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여기서 일렉트론하고 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렉트론을 모아서 이거를 볼티지로 변화를 시키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밝기가 디지털화 되는 과정이고요. 이런 게 이제 이 이미지 센서 셀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픽셀 어레이들이 이제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똑같냐면 생각하면 되냐면요. 비가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 이제 뭐 바구니 같은 걸 가지고 비의 양을 재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값이 여기 빨리 모이게 되고 비가 조금 오면 이제 한참 노출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 찍을 때 어두워지게 되면은 이 일렉트론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노출 시간을 길게 하고 아주 밝은 시간에 갔을 때는 소나기가 오는 것처럼 조금만 모아도 의미 있는 양이 모아지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당시 이제 이런 이미지 센서를 당시는 이제 CCD라고 하는 방식, 그러니까 일본의 소니하고 일본 회사들이 주로 리딩하고 있었던 뭐 코닥이나 뭐 그런 그 CCD 방식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97년쯤 해서 이제 CMOS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몇 군데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 세 개 진영이 있었는데 그 한 진영이 국내에는 현대전자,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은 이제 지금은 옴니비전이라고 부르는 그 중국계 반도체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 가면 에딘버러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벤처가 나중에 ST마이크로로 이제 인수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 개 진영이 요 이미지 센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미지 센서 팀에
갔을 때 엔지니어 2명 있었고 그 양박사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었고 재미 교포가 있었고 그게 이제 이 코어 부분만 셀 부분만 동작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시스템 컨트롤 기능을 집어넣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칩을 딱 만들었는데 동작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파워온 리셋이라고 하는 반도체 칩을 전기가 팍 들어오게 되면 리셋을 시켜주는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를 그리던 사람이 뒤집어서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여기 그 F5라는 거 가지고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전자가 반도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갖고 재빨리 이걸 했죠.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시작해갖고 10월이 안 돼서 성공하는 칩을 얻었어요. 저희도 만들어 놓고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가을에 이제 지금은 컴덱스라는 전시회는 의미가 없고 CES만 의미가 있게 됐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출품을 했고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3명 있던 조직이 이제 50몇 명 있는 실로 그 다음에 이제 98년 초에 그 재편이 일어나게 되고 제 인생은 통신칩을 막을 내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미지 관련된 반도체들을 그 하는 쪽으로 이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나오니까 이 반도체를 PC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PC가 굉장히 빠른 USB 3.0 인터페이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라는 거를 외장 카드 꽂으면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패러렐 포트라고 하는 지금은 아마 흔적기관이 돼서 찾기도 힘든 그 패러렐 포트라고 하는 게 프린터를 연결시키는 포트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미 센서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USB 1.0 스펙이 당시로서는 어마무시한 12Mbps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1.0 USB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 카메라로 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이거를 쓰려고 하니 영상 화질을 개선해 주는 ISB라고 하는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PC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통신 그 포트 연결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량이 많으니까 이걸 압축시켜주는 압축칩을 그 2년 사이에 쭉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떤 프로젝트에 하게 됐냐면 일본의 닌텐도, 세가, 소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가라는 회사도 3대 그때 그 게임기 메이커였는데 세가라는 그 게임기에서 토이급 그 카메라, 듀얼모드 카메라. 그러니까 평소에는 세가라는 그 디바이스에 몰려서 PC 카메라처럼 쓰다가 이거 빼서 갖고 가면 배터리로 동작하는 듀얼모드, 토이급. 그 당시 해상도는 뭐 굉장히 낮은 거였죠. 그 칩을 이제 만들라는 거를 그 세가하고 현대가 이제 맺고 그 칩을 제가 또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역사상 현대전자에서는 대부분 연구소장을 맡게 되면 실적이 안 나기 때문에 2년 되면 잘립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현대전자 시스템 반도체는 돈을 못 벌었었는데 제가 현대전자 시스템 반도체에 확실히 돈을 벌어주게 나오게 되는 게 그 닌텐도에 들어가는 그 칩하고 이 이미지 센서 요거는 이제 성공을 시켜주고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휴대폰 그래도 그 당시에 이걸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솔직히 디지털 카메라이거나 근데 디지털 카메라도 2000년 근처에 막 그 1999년 요때쯤 이제 컨셉이 만들어지던 그런 시기였고 뭐 PC 카메라 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태동기였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CCD라는 게 너무너무 비싼 소자였는데 CMOS 이미지 센서가 나오면서 이제 이미징 디바이스가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들 뭐 그러겠지만 저 96년 결혼할 때 결혼 혼수품 중에 들어가는 게 카메라였어요. 그 정도로 그것도 그 필름 카메라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뭐 카메라 다 들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좀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주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징 쪽 시장이 맨 처음 열릴 때 센서도 맨 처음 했고 그 다음에 화질 개선 칩, 압축 칩, 인터페이스 칩 그런 거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생에 엄청난 이제 기회가
그러니까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 이제 회사에서 보면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젊은 지금 세대들 보면은 힘든 일을 안 하고 그거 내가 왜 해?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뭔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앞에 나서서 좀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앞에 나서서 했기 때문에 그런 첫 번째 니즈를 다 내가 받아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인생의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 와중에 저희 이제 첫 번째 회사, 두 번째 옮길 회사인 이제 코어로직의 이제 사장님도 시스템 반도체 연구소 저희 시스템 반도체 상무님을 하시다가 실적이 안 나서 이제 잘리고 그분은 이제 97년에 창업을 하셨죠. 딱 IMF 때 창업을 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코어 로직이라는 게 코어가 핵심이고 로직이 되기 때문에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캐드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캐드 툴만 팔아갖고는 이제 뿌릴 수 있는 시장에 한계가 있으니 IP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같이 팔면 돈이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장님이 그 현대전자 시스템 IC 연구소장도 하셨고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그럼 당신이 회사를 차리면 우리 회사에다가 핵심이 되는 IP들을 개발해서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때 새롭게 떠오르는 캐드 회사가 요청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 그 3대 메이저 회사하고 소송해서 집니다. 소송이 지니까 뭐 내 코가 석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코어로직이라는 회사는 회사를 사장님이 그 명일동에 있던 집 하나 팔아가지고 50이 넘어서 창업을 하셨는데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IMF는 왔고 이제 그러면서 사장님도 한 2년간 이제 한 2년간 어려운 시기를 겪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방향을 이미징 쪽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현대전자에 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병역특례 마지막 년차를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세가에서 쓰고 세가용 장비로 들어가는 듀얼모드 카메라를 PC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그걸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이 드림캐스트라고 하는 장비는 되게 I/O 스피드가 1.5메가밖에 안 돼갖고 되게 느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소 크기를 굉장히 작게 만드는 그거였는데 이거를 PC로 가져와서 듀얼모드 카메라를 만들면 이게 먹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PC가 훨씬 더 많이 팔려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저희 코어로직의 회사 방향을 정하고 병역특례 마치고 제가 하던 일을 다 해주고 이제 그 코어로직이라는 회사로 조인을 하게 됐고 그거를 가지고 데모용 이제 키트를 만들고 데모용 키트를 가지고 투자를 당시에 이제 47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억 정도 이제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 반도체 칩을 만들기 전에 FPGA라는 걸로 시스템을 다 꾸미고 그 데모 킷을 가지고 다시 미국에 있는 컴덱스를 갖고 그때 컴덱스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뜨거운 이제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가 반도체 칩을 만들었는데 이 칩이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현대전자에다가 공정을 흘렸는데 칩이 동작 안 하니까 현대전자에서는 니들이 설계 잘못했다. 그러고 저희는 이게 FPGA로 다 검증을 한 칩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설계를 잘못했으면 어떤 정해진 자리에서 계속 페일이 나는데 페일 양상이 랜덤해요. 설계 잘못했으면 랜덤하게 페일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전자하고 하고 6개월 정도 막 그 입시름 하다가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걸 칩을 다시 흘려서 문제가 똑같이 발견되면 우리가 비용을 다시 낼 테니까 다시 흘리자 했는데 다시 흘린 결과 칩이 이제 정상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당시에 삼성전기하고 요 칩을 이제 막 하는 걸로 한 6개월 정도 막 진행을 했더니 대만에서 저희는 그때 이제 투칩 시스템이었는데 원칩이 딱 나와버려요. 삼성전기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저희 거를 바로 잘라버리더라고요. 예, 그런 바람에 이제
저희가 뜻하지 않게 PC 카메라를 직접 만들어서 팔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쯤 2001년, 2년 들어가면서 이제 일본에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외장형, 그러니까 휴대폰에 당시에 그 마이크 스피커 포트에 요 카메라를 이렇게 꽂아갖고 동작시킬 수 있는 외장형 카메라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휴대폰에서 외부로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는 UART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UART 아시나요? 지금은 아마 이거 사라진, 거의 MCU에서나 쓰는 아마 그런 걸 거고 거의 사라진 인터페이스가 될 겁니다. UART에다가 이제 이미징을 붙이는데 이게 1메가도 안 되는 스피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휴대폰 액정 크기는 160에 160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뭐 이미지 한 80에 80으로 해가지고 붙이면 장난감급의 영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들이 일본에서 그때 당시는 일본이 좀 빨랐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일본을 가서 이런 제품을 보니까 야, 이거 가져와서 하면 충분히 되겠다. 근데 UART라는 걸로 하면 안 되겠다. 너무 느리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제가 이미징 센서하고 ISP 뭐 이런 것만 한 게 아니고 인터페이스도 직접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USB 1.0을 직접 개발했기 때문에 USB 프로토콜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LG한테 이제 제안을 했죠. LG한테 근데 휴대폰에 USB가 들어왔는데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 해야 되니까. 근데 휴대폰에 있는 USB는 슬레이브로만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USB라는 놈은 항상 PC가 대장이고 PC가 중심이 돼가지고 주변 디바이스들한테 통신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PC만 마스터가 될 수 있고 카메라는 슬레이브가 되니까. 근데 폰도 슬레이브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야 되는 이 USB도 이 카메라도 슬레이브고, 그러면은 이 두 놈 간에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죠. 아이디어를 낸 건 뭐냐면, 이게 원래 USB는, 이 호스트는 멀티 디바이스를 붙일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이, 호스트 프로토콜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렇게 붙이면 피어 투 피어 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프로토콜을 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발상으로 카메라가 마스터가 되고 얘는 슬레이브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근데 실제 동작은 폰이 마스터고 얘가 슬레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도 마스터처럼 계속 얘한테 통신해서 뭐 할까요 물어보는 방식으로 해주니까 이 호스트가 굉장히 스몰블락으로 설계가 가능했어요.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이거를 개발을 해서 LG전자에다가 이거를 납품해서 요거를 60만 개 정도 팔았죠. 당시에 60만 세트면 지금은 뭐 휴대폰 몇억 개 하면 뭐 작아 보이지만 60만은 무지무지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한번 올라오고 그러면서 여전히 이렇게 붙이는 거는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성공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휴대폰 안에다가 그러면 카메라 기능을 다 넣자. 그래가지고 이제 LG전자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제 해서 최초의 이제 내장형 칩.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2000년 당시에 휴대폰에 국산 칩이 들어간 거는 메모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의 최초로 비메모리 칩이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칩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어떻게 되면 쾌거를 저희가 이룩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코아로직이라는 회사는 이제 대박을 치게 되고요. 그래서 2004년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년 반 만에 코스닥 상장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에 제가 뭐 여기저기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다니던 그 자료였는데, 지금 저도 자료가 없어갖고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인터넷상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346이라는 칩이 340, 34 시리즈라는 칩을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삼성도 공급을 하고 LG 뭐 여기저기 이제 공급하면서 한때는 저희가 중국에서 이제 디펙토 스탠다드 비슷하게 중국 업체들이 저희 칩에 핀 컴패터블 할 정도로 맞춰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5, 6천 원짜리 반도체를 가지고 매출 한 2천억 정도까지 이제 내면서
뭐 한 해 영업이익도 한 많이 나올 때는 600 넘게 영업이익도 났었고 코스닥의 이제 스타 지수로도 들어가는 그런 것을 좀 해냈습니다. 당시에는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못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임원들한테 엄청 깨지고. 네, 그리고 저 만나면 삼성전자 사람들이 살살해 그렇게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이게 단순하게 이제 카메라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요 안에 이제 암 코어가 들어와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기능을 하는 그런 이제 AP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카메라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멀티미디어 기능. 그때 이제 뭐 DMB 방송을 보면은 DMB 방송을 볼 수도 있고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웬만한 이제 음악 파일들 다 플레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까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 자랑할 만한 거라고 하면은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이제 AMD라고 GPU를 만들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GPU 쪽은 성공을 했지만 모바일 쪽으로 들어오는 게 늦었어요. 그래서 2006년에 이제 쿼로직을 인수하겠다고 실사도 오고 그때 이제 뭐 경영권 프리미엄 하고 그래서 그때 차라리 넘겼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그때 우리 또 자존심도 있었고 2006년까지 너무너무 고속 성장을 하게 되니까 우리도 당시 이제 그때 같이 거기서 했던 게 한 약 7천억 원 정도의 회사를 사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거의 1조 후반대쯤 되는 정도 좀 봐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노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2017년, 18년 이렇게 갈 때쯤 되니까 이제 막 그 메이저 이제 AP 하던 회사들의 반격이 조금 시작이 되면서 조금 이제 막 그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면서 가격 경쟁이 이제 심화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잠깐 이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전 세계 리딩을 확실히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실책을 하나 하게 됩니다. 실책을 하나 하게 되는 게 이제 당시에 이제 노키아가 폰 메이커 1위였는데 노키아는 자기들만의 어떤 스펙을 만들어서 뭐 그 메모리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것도 특이하게 하고 이미지 센서나 LCD 인터페이스도 왜냐하면 폰을 2억 개 이상을 생산을 하니까 그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업체나 칩 업체를 만드는 업체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스펙을 정하고 그렇게 해오면 그걸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그 비슷한 거를 하려고 해서 MDDI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미지 센서하고 디스플레이를 다 붙이겠다라는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그 MDDI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원래 로드맵에 없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약간 시간을 쏟으면서 저희 추격자들한테 추격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벌어줬다라는 게 조금 지금 생각하면 실책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2007년 말쯤 되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그래서 테크에 아주 관심 있는 일부 그 영향력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삼성 위선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나는 바람에 그 칩은 이제 유명무 씨란 거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보면은 고객들 중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기술도 잘 이해하고 그런데 그 사람 그런 고객이 방향을 이상하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만든 자기 로드맵을 믿고 좀 갔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이제 7년 후반에 오면서 이제 삼성의 이제 외가 그룹인 보광이라는 데에서 M&A를 이제 하겠다고 저희한테 왔고 이제 2006년보다 기세는 약간 꺾였죠. 그리고 이제 사장님은 아까 시작할 때 50대 이렇게 되셨고 저는 이제 30대지만
사장님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금 엑싯을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고, 그리고 우리도 좀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는 삼성의 반개 외곽이긴 하지만 여기 하면은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런 AP만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판단을 내렸냐면 그 AP를 만들던 회사들은 아날로그 예를 들어서 파워 여기 이제 반도체가 공정이 이렇게 가게 되면 멀티 파워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워를 집어넣는 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상파 DMB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RF 칩이라든지 그 다음에 GPS 칩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까지 다 풀 패키지로 갖고 있고 그걸 갖고 이제 레버리징해서 가격들이 들어오니까 당시에 AP를 위주로 갖고 있던 저희로서는 조금은 부담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DMB 칩도 개발을 하고 RF도 개발하고 파워 칩도 솔직히 그 당시에 다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M&A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금도 많이 갖고 있긴 했었지만 조금 더 좋은 포지션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장님은 또 엑싯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2007년 말에 이제 보광이라는 데하고 M&A를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회사가 더 힘들어진 이유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LG는 이제 니네 삼성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칩을 서서히 안 쓰기 시작하고 삼성은 보광이 이제 몇 번 실수를 해서 이건희 회장님의 진노를 샀고 그래서 이제 보광그룹 전체가 그 당시에 이제 삼성으로부터 일을 조금 줄여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삼성에서는 삼성이 키운 회사를 보광이 삼성한테 말도 한마디 없이 M&A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약간 괘씸죄 비슷한 게 걸려 있었던 게 있는데 그냥 싸잡아서 이제 그게 돼갖고 오히려 우리는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M&A를 했는데 회사가 조금 이제 불편해지는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1년간 같이 해보니까 이분들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좀 적었고 그래서 이제 그 보광 측하고 어떻게 보면 저죠.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9년 초에 회사를 이제 사장님하고 저는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게 2009년 초에 이제 백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1년 정도 이제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사이에 이제 외부에서 계속 이제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계속 오고 같이 해보자 이런저런 요구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테스터기를 만들어 보자. 제가 이제 반도체 칩을 설계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테스터기라는 거는 완전히 생뚱맞은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를 했기 때문에 테스트 장비 만드는 거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한 10몇 년간 로직 디자인만 했기 때문에 아날로그 디자인 다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OPM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서 학교 다닐 때는 OPM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이해 못 했는데 내가 필요해서 공부하니까 이게 쑥쑥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전체를 테스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전체를 다 구성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창업을 어떻게 보면 하게 돼요. 근데 창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같이 이제 그 일을 하기로 했던 쪽에서 자금을 대고 우리가 기술을 댄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서로 나눠 갖는 걸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회사 부대표까지는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대표가 이제 얘기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 행사를 잘 못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하지 맙시다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 놓은 셈이 됐잖아요. 2010년 초에 회사는 이제 만들어져서 직원은 6명 월급을 줘야 되는데 할 건 없는 이제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때 고민을 했죠.
창업하기 전에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창업한 이후에 이제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미징 쪽 일을 했고 반도체 전문가고 근데 2010년 당시 보니까 벌써 반도체가 25나노에서 이제 밑에 10나노대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나노대로 내려갔다는 거는 내가 이제 반도체 팹을 한번 하고 나면 결과를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몇십억 단위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자본의 문제. 내가 설계를 해서 칩을 다르게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고 많은 부분들은 제일 최신 IP를 사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어떻게 해서 칩을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다시 이제 이거를 구동을 시키려면 소프트웨어 스택이 제대로 갖춰줘야 되고 그걸 하려면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게임은 이제 저는 그 당시 머니 게임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과감히 방향 전환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본이 많지 않아도 사람이 많지 않아도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음성 전문가는 아니니까 비디오 쪽은 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비디오 쪽은 그래도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 보니까 뭐 화질 개선하는 칩이라든지 영상을 압축 복원하는 거라든지 이거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연구 개발이 끝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뭐가 좋을까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인식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도 알고리즘이 제가 봐서는 미성숙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식 쪽으로 방향을 잡자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반도체에서 알고리즘, 시스템, 솔루션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라운피프를 설립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신생 기업으로서 또 살아남아서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될까 이런 고민들을 회사 만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많다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다고 잘 되는 비즈니스가 아닌 내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면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머니게임 양상으로 바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했고 머리를 쓸 수 있는 게 뭘까 그 분야가 이제 인식에 관련된 분야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만들고 나서 새롭게 이제 이 분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영상 관련된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인식은 또 다른 또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논문들을 스터디를 하고 조직 구성을 새롭게 이제 그 분야에 맞춰서 하면서 했는데요. 머신비전이라는 머신비전이라는 분야가 이제 사람이 눈으로 보고 뇌에서 판단을 하듯이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그 영상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뭔지를 해석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우리 비전, 시각이 전체 오감 중에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들이 다 그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영상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떻게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어느 분야부터 가는 게 좋을까?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러면 B2B, 그러니까 B2C로 가는 모델들은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좋지만 비전 분야로 봐서는 제일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갈 수 있는 쪽이 이제 CCTV를 응용한 쪽이거나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된 다음에 그거를 검사하는 또는 제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얼라인을 한다라든지 내가 크기가 얼마인지 깊이가 얼마인지 부피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비전이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했던 쪽은 산업 현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검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전 관련 기술들을 계속 축적을 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한 2014년쯤
예전에 이제 그 전에 OCR을 좀 하다가 OCR 성능이 안 나와서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거는 러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기본이 되는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솔직히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가 91년인가 신경망을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교수님 한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당시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뭐 윈터가 여러 번 오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은 중간에 웨이트라고 하는 그 값들을 이렇게 변화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웨이트를 잘 조절하면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쯤 되면은 이제 백 프로포게이션이라는 거, 뒤쪽에서 조금씩 그레디언트를 조정해주면서 이걸 해보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86년, 87년부터 AI 연구가 확 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또 신경망 강의를 하셨는데요. 도저히 그 신경망도 그분이 강의하셨네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486이었는데 그래픽 프로세서를 써서 그 계산을 한다는 개념조차도 별로 없었을 당시였고, 그래서 이거 신경망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고 끝났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80년, 90 한 1년쯤이었나요? 뭐. 그리고 10 몇 년이 딱 지났는데, 20몇 년이구나. 2013년, 4년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문자인식에만 적용하려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게, 그 20몇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2년에 이제 알렉스네트라는 신경망이 나오면서, 진짜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고, 그 사람들이 고맙게도 소스 코드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픈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전에는 딥러닝이 아닌 쉘로우 러닝 방식으로 앞에서 피처를 사람들이 뽑아내고 뒤에서 SVM이라고 부르는 서브트 벡터 머신을 이용해서 판별하는 방식이 대세였었는데,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딥러닝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1년 지나고 나면 또 누군가가 그걸 바탕으로 뭐 성능을 한 5% 끌어올리고 그걸 또 논문 발표하고 소스코드 오픈하고 또 1년 지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4년쯤 이렇게 보니까 와, 이게 이제 학교 다닐 때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뭐 하는 건지 몰랐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도 내가 돈 내고 다닐 때는 안 해도 됐지만 이제 그걸로 벌어야 되니까 이게 또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4년부터 그걸 갖고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나머지 저희가 하고 있던 비전 쪽 분야는 옛날 했던 기존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썼고 OCR만 딥러닝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비전 전체는 딥러닝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2015년 중반 이후로는 전체를 이제 딥러닝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사실 비전 분야가 굉장히 텃세가 심한 분야입니다. 한국은 그 엔비디아가 노키아가 망했는데 노키아 나라 갑자기 거기는 경제가 살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키아가 꾸준히 생태계를 키웠거든요. 근데 국내는 왜 이렇게 좋으면 빨리빨리 정신이 좋긴 한데 좋은 거 갖다 써. 그래서 사실은 비전은 한국은 거의 불모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 넘어가면서 몇 개 업체들이 이제 뭐 어디는 카메라를 국산화, 어디는 조명을 국산화, 어디는 렌즈를 국산화, 어디는 알고리즘을 국산화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저희들도 이제 비전 알고리즘을 갖고 뭐 해서 현장에 가면은 BMT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게 1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가서 임원이 뭐야? 라운피플? 듣보잡인데? 왜 코그넥스 안 써?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렸던 사례들이 꽤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진짜 특히 그 삼성전자 엣지폰
삼성전자 엣지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난리를 폈어요. 이 엣지폰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품질이 안 나와요.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굽히다 보니까 그래서 경상도 말로 울리불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게 무지갯빛처럼 이렇게 비치면 이게 균일하지 않으면 거기에 울긋불긋한 영상이 올라오는 그 문제를 삼성전자가 못 잡았어요. 폰 출시 일정은 내놨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 저희 옛날에 알았던 분이에요. 옛날에는 저희가 삼성전자 칩을 납품했고 그분이 이제 생산 상무가 있었는데 부사장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 와가지고 대뜸 이제 구미로 내려오라고 그래서 구미를 갔죠. 그때 이제 구미에서 이게 검사 가능해? 뭔지 보여주지도 않고 검사 가능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삼성전자의 신종균 부회장이라는 분이 총괄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 앞에 3주 후에 이거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저희가 그걸 해결해 줬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소스 코드를 내놓으라고 할까봐 저희는 이제 돈 안 받고 저희가 해주겠다 해갖고 이걸 했는데 그거 해서 이제 그러면 라인에 다 깔리겠다라고 막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품질로 잡더라고요, 공장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QA 쪽으로만 몇 개 이제 들어갔던 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비전 후발 업체다 보니까 비전 알고리즘 쪽은 다 글로벌 업체들이 미국 업체, 일본 업체, 독일 업체들이 잡고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 툴 패키지 만들어 놓고 안 팔려요. 근데 이제 AI가 됐잖아요. AI가 되니까 모든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셋. 같은 시점에 출발한 거예요. 오히려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강자들은 자기 거를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제일 먼저 특허랑 다 내놓고 그거를 결국은 상품화는 일본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2016년, 17년 넘어가면서 기회가 이제 오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이제 행운이었던 건 알파고. 알파고가 이제 2016년에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고 나서 그게 이제 사람들 대중에 AI가 사람을 압도하는구나. 실제로 비전 쪽에서는 2015년 논문이 사람을 이미 압도를 했는데 대중들 머릿속에는 2016년에 들어가게 됐고 2016년, 17년은 솔직히 이제 진짜 AI가 기존 비전보다 잘해? 뭐 그런 거 갖고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고객들을 설득을 해야 됐는데 2018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이슈들은 싹 이제 해결되고 대세는 이제 AI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지금부터 저희 회사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2010년 1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립이 됐고요. 모기업인 라운풀 밑에 라운로드라고 비전을 가지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라운로드라는 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비전을 가지고 메디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라운메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작 인식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사람이 그동안 동작 인식에 관련된 트레이너 역할을 했다고 하면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AI가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자회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AI 기반 머신비전 솔루션을 최초로 출시를 했고 2018년에 이제 산업용 쪽 하면서 계속 IP가 확대가 돼서 이제 AI를 스마트 라이프 분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19년 상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교통 분야하고 이 부분은 분사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는 다른 회사하고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밑에 이제 자회사가 3개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한 축, 저희가 이제 코어가 되는 기술을 AI 기술,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많은 문제는 사실은 사진을 잘 찍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조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렌즈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옵틱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3가지 기술이 이제 기반이 돼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산업 현장에서 비전 솔루션을 공급하다가 여기서 확보됐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사업 영역들이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을 스마트 팩토리, 이쪽은 스마트 라이프라고 이름을 정하고 있고요. 비전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코어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고리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망을 커스터마이즈 시키면서 고객 니즈에 맞춰줄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고성능 GPU 기반으로 한 거, 그 다음에 인텔 기반의 인텔에서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별도의 GPU 없이 이렇게 이제 미니 PC에서도 AI 알고리즘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NPU 또는 NPU 코어도 없는 그런 데서도 그 고객 니즈에 맞춰서 AI를 커스터마이즈 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AI가 워낙 좋은 모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분석을 해보면 약 80% 시간은 데이터를 핸들링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AI 개발자들이 효과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그런 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상도 여러 번 받았고요. 그다음에 뭐 특허도 많이 출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지만 이런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 저희 회사 안에 약 900여 개의 블로그하고 유튜브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한 250개 이상은 제가 직접 작성을 했고요. 한때 저희가 이제 AI 공부하면서 맨 처음에 이거가 굉장히 제가 봐서는 유망한 기술인데 한국어로 된 텍스트들이 거의 없어갖고 제가 2015년부터 블로그로 계속 써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 썼고 그래서 이제 한때는 대학생들이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5대 사이트 중에 하나가 저희 사이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 나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운로드라는 자회사에서는 교통 문제를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거리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호등의 주기를 컨트롤 해주게 되면은 교통 흐름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일 사거리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간선도로 쪽에 있는 여러 사거리들을 연동시켜서 신호를 조절해주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효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안양시의 인덕원 사거리에 맨 먼저 실시를 저 제품을 깔았고 지금 안양시의 주요 교차로에 저희 솔루션이 깔려 있고 화성시에도 화성시에는 한 250곳 정도 깔려 있고 부천시에도 저희 솔루션들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 광양시 다양한 곳에 지금 저희 솔루션들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대표님, 네. 이 솔루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공지능의 활용 예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네.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이게 경제적 효과가 네. 기술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결국은 제일 근간이 되는 건 교통량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 전문 용어로는 제어 지체라든지 여기 통과하는 시간 등을 계산해 주게 되면 신호등을 어떻게 조절을 해 주는 게 좋을지 그 부분도 이제 보통은 시계열 학습이기 때문에 강화 학습을 쓰거나 아니면 RNN 계열의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하고 있고요.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교통 개선 효과는 15에서 35% 정도 교통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관제 시스템도 하고 있고 안양시에 올라가게 되면 6층에 이제 교통 관제 센터가 있는데요. 저희 관제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들어서 그 주요 사거리들을 찍으면 거기에 교통의 어떤 레벨을 다 평가를 해주고 관리를 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거리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이게 그 자율주행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율주행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볼 수 있는 거는 불과 내 반경으로부터 수미터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인프라는 굉장히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하이 디피니션 맵이라고 해서 차로별 교통 정보가 뽑히고 있고, 그 정보가 이 카메라를 통해서 V2X를 통해서 차한테 전달이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교통 상황이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특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내가 여기를 통으로 링크로 보는 내비게이션은 솔직히 예를 들어서 직진은 막히는데 좌회전은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상황들을 미리 알려주고, 특히나 돌발 상황,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가다가 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은 그거를 곧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업데이트를 보통 한 5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엣지 카메라가 보고 그거를 차간 통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V2X 통신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다면 두세 사거리에서 미리 이제 우회를 해서 가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공들여서 하고 있는 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건 뭐냐면 디지털 트윈은 여기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가상세계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세계에서 이거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러면 대혼잡이 일어나면 이거 민원 무지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실제 교통 상황을 가지고 트윈으로 계속 옮겨놓고 그 상황에서 하게 되면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미래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IC 출구 앞에 신호등을 배치를 하는 게 어떤 교통 영향을 줄까? 아파트를 여기다가 건설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출구를 어떻게 내면은 교통 영향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사이버 세상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사이버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고, 사실은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연산을 해낼 수 있다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내 두세 사거리 앞에 교통 상황을 내가 현재 여기서 예측을 해서 차가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뭐 스마트 크로스워크, 이거는 이제 보행자가 있을 때 이제 보행자 신호를 주는 그런 겁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AI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뭐 가무용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만 좌회전을 주는 그런데도 비전 기술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고는 집계가 되는데 거의 니어 미스라고 해서 거의 사고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들은 사실 잘 집계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를 없애려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도 계속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이거를 결국은 클라우드로 옮겨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어떤 서브스크립션을 하는 고객들한테는 교통 서비스, 분석된 정보를 주는 하이엔드 서비스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교통 분야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과 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의료 분야에서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치과를 먼저 들어갔던 이유는, 치과는 일단 개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죽고 사는 동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이 먹으면 한 50 넘어가면 치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그 유전 코드가 한 60 정도에 죽으면 딱 맞는데 지금 100년 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치과 분야를 했고, 미용으로도 또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교정에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분석해서 교정을 어떻게 할지 진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구강 정보를 끌고 와서 이걸 가지고 교정 계획을 세운 다음에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들고, 이제 어플라이언스 크리에이터라는 데에서 교정 장치용 마우스 피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술은 미국에 있는 인비절라인이라는 회사가
거의 선도를 해오고 있고 아마 인비절라인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세대들은 거의 교정을 하니까 한국 동양 사람들이 요 앞궁이라고 해서 뼈 크기하고 치아의 크기가 안 맞아요. 뼈 크기보다 치아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교정이 필요한 거고 이제 저희 때는 아주 부잣집만 교정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방식은 만두피처럼 생긴 슈트지라는 거를 열 성형으로 해서 치아 이동 모델을 만들어 놓고 꾹 눌러서 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이 치아의 위쪽으로는 가는데 밑에 쪽으로는 힘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 이동이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이 되는 식이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한 40, 지금 한 50조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다음 교정 방식은 뭐냐면 이거를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직접 프린팅을 합니다. 직접 프린팅을 하게 되면 아까 문제가 됐던 치아의 뿌리까지 이걸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슈트지 방식으로 했을 때는 부분별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프린팅을 하게 되면 내가 두께를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전에는 주로 이를 통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많이 갔다고 하면은 이제 두께를 조절하게 되면 개별 치아에 서로 다른 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교정력이 옛날에 좀 어려웠던 교정도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거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이제 직접 프린팅 방식을 이용한 이 교정 쪽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3세대, 지금 아까 인비절라인이라고 하는 회사는 2세대 투명 교정이고 저희는 3세대 투명 교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어플리케이션이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11월 말쯤이면 식약처 승인을 받게 될 것 같고요. 2등급 의료기기로. 이건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 수면 무호흡 진단을 하려면 다원검사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병원에 가서 몸에 센서를 부착을 하고 한 6에서 8시간을 자면서 데이터를 뽑아서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을 했다고 하면 저희 방식은 여기 CT만 찍으면 됩니다. CT를 찍으면 AI가 이렇게 기도를 추출을 해내고요. 여기에다가 유체역학 모델을 적용을 시켜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사람이 수면 무호흡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데이터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면 무호흡이 뭐 사람들은 잘못하면 코골이로 알고 있는데 코골이하고 다른 겁니다. 코골이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지 숨을 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시간 이상 호흡이 멈춰지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그 멈춰지는 동안 어쨌든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굉장히 강한 프레셔가 가해지고 이게 이제 내분비 쪽 대사계통 이쪽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그런 쪽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뇌에 이제 산소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치매를 유발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2018년 경부터 이거 보험으로 이걸 해주고 있어요. 근데 수면 다원 검사를 한번 하려면 비용이 자기가 한 2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공단에서 50만 원 정도를 병원에 줍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약 1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7만 명 정도만 검사를 받는데도 연간 재정 지출이 한 470억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방식으로 쓰게 되면 CT만 찍으면 뭐 잘 필요도 없이 그냥 5분 내에 결과가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의료보험 재정을 조금 더 좋게 해주고 여러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H&H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동작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젊은 분들 헬스 많이 피트니스 많이 하잖아요. 피트니스를 할 때 AI가 3차원 자세 인식을 해서 동작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무료 버전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쿼트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뭐 골프라든지 K-팝 댄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확장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관절 정보가 다 추출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정보는 메타버스 상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상에서 나의 동작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재활치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워서 다리를 이만큼 끌어올리는 거라든지 그런 거 할 때도 여기 동작 인식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는 어쨌든 자세 인식을 통한 AI 트레이너 그쪽 솔루션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조금 빨리 해서 우리 질문도 좀. 네네. 나머지는 뭐 이제 라운피플 본격적인 얘기인데요. 그거는 그냥 제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진짜. 예. 이거 AI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한 80% 정도 시간이 모델보다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툴은 이 데이터 핸들링 시간을 어떻게 줄여줄 거냐 이런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산업 현장에서 보면은 데이터의 불균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품 데이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게 많은데 불량 데이터들은 사실은 취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모델을 개발하게 되면 처음에 POC 할 때는 성능이 나왔는데 실제 적용할 때는 성능이 안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불량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해주고 이걸 통해서 학습을 시켜주게 되면 학습 효율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저희 툴에서 강조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PCB 데이터인데요. PCB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GT가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이거와 거의 유사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특히 비정형 불량에 대해서는 이거를 추가해주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그 학습 효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데모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죽 표면인데요. 가죽 표면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요. 예, 여기 지금 이런 식의 분량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실과 거의 비슷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섬유, 패브릭 표면에 또 위치를 지정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게 돌기가 풀린 것 같은 이런 것들을 AI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불량을, 그러니까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면 시험 잘 보는 것처럼 이런 불량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거의 포토 리얼리스틱한 사진상으로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생생한 불량들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툴은 여기 이제 데이터 관리에 메타데이터라는 거를 달아가지고 관리를 하게 돼주면 사람마다 레이블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1공장 데이터, 2공장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편리하게 이제 관리를 해가면서 데이터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툴에서 메타데이터 부분을 편리하게 해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신 것 같겠지만 액티브 러닝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현장에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이 생기는데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집어넣어서 학습하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에 집어넣을지를 툴에서 알려주는 그게 이제 액티브 러닝입니다. 그래서 잘 푸는 놈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오답 노트 만들어서 틀리는 문제들만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액티브 러닝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학습 데이터 가지고 한번 이제 모델을 만들고 그럼 그걸로 갖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이렇게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쭉 순서대로 뽑아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부터 먼저 레이블링 작업을 한 다음에 학습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훨씬 빠르게 이렇게 이제 학습 성능이 빠른 속도로 이제 끌어올릴 수가 있는 이런 기능들을 툴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레이블링을 다 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기법, 이거는 뭐냐면 레이블이 되어 있는 약 10% 정도 데이터를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하고 같이 학습을 시킴으로써 그냥 레이블 데이터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학습 효율을 끌어올리는 그게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처리에 관련된 당연히 모델은 뭐 되게 최고 성능의 모델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툴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비전 프로그램 개발하는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미래 시대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툴은 이 아담스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트레이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가 쭉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델로 평가를 하고 잘 평가가 어려운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레이블링을 하고 자동으로 오토 ML로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디플로이까지 자동으로 하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꿈의 모델인데요. 근데 뭐 아직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개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툴은 점점 이런 꿈의 툴을 지향하면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영상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난다. 예, 그거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니까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컨티뉴어스 트레이닝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요. 왜 그러냐면 AI 모델을 한번 개발해 놨을지라도 레시피가 변할 수도 있고 장비가 노후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모델이 자꾸 최적의 상태가 아닌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번 사람이 최적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토매틱하게 해주는 모든 부분은 분산으로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은 오토매틱하게 해주는 그런 툴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그 자동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질문 10분 받아야 되겠는데 예,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치학과종합학과 김준희 학생이라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운 메디 관련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아예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진입하는 게 사실 어쩌면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치과 쪽으로 진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냥 정말 좋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처음에 그걸 계획을 하시고 실제로 실사를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네, 그게 의료 분야로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제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목동에서 잘 나가고 있는 치과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골프를 치는데요. 그 친구가 사실은 문과를 나왔어요. 문과를 나왔는데 반수를 하고 이제 치대를 옛날에는 의치대 가는 게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과 계통에 나온 친구들보다는 훨씬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저기 강연도 많이 다니고 새로운 거 나오면 항상 써보는 얼리 어답터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의료 쪽은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키 팩터고 그런 키 닥터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과가 다른 쪽보다 훨씬 빠르게 디지털 덴티스트리라고 해서 디지털화가 돼가고 있고 옛날하고 다르게 이 디지털의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CT, 엑스레이, 구강 스캐너 이 취득 장치가 디지털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디지털 도메인에서 데이터 핸들링이 가능하고 뒷부분에 이제 장치들 프린팅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고 판단했고요. 저희도 근데 지금 한 4년 정도 해오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개는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2년 전부터 판매를 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식약처 승인 근처에 와 있습니다. 네. 네,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학전문대학원 고영석입니다. 스타트업의 매각과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엔비디아하고 보건그룹 사례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지금은 라운드풀은 이미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가설적으로 대표님이 창업하신 그런 그 스타트업을 이제 매각한다고 했을 때 그 인수자가 과연 적합한 인수자인지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나 요소가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회사를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하고 같이 일했던 동료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일생 또 이 상당 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 가능한 부분이냐 하는 부분들을 잘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이제 그때 엔비디아하고 보강할 때는 조금은 저도 그때 나이 30대였고 그래서 조금은 미숙하게 좀 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면 회사를 얼마나 더 끌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이대희라고 하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대표님께서 여러 회사들 아이디어들을 운영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실제로는 이게 진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진짜 사업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나름 검증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혹시 있으실까 좀 궁금합니다. 네, 아니 저희는 대부분의 이제 기술 회사들이 기술 특례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실적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뭐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도 이제 후발로 들어갔고, 국내 업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핀란드처럼 핀란드 노키아처럼 생태계가 막 키우면서 가는, 요즘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보수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살아남으면서 지속적으로 또 발전할 건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팩터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저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뭐 10년간 계속 우상향으로 오다가 코로나 상장하고 마침 코로나 오면서 사업이 두 해를 좀 적자를 봤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플러스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막 쭉 우상향으로 올라갈 때는 어느 회사든지 분위기가 좋은데 조금 이제 꺾이는 타임이 오면은 약간씩의 어떤 동요라든지 또 뭐 주변에 AI 인력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상장해 있는 회사들은 공격 타겟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얼마나 비전을 주면서 킵하고 그다음에 계속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줄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회사를 하면서 저는 이제 투자를 받아서 하는 방식보다는 어떻게든 투자는 최소로 하고 자력으로 가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뭐 투자 받는 게 나쁘다는 뜻으로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투자를 받고, 그러니까 미국 갔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OPM, 남의 돈. 왜 네 돈 갖고 가니? 남의 돈으로 해라.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투자는 많이 유치를 하고 사업 성과를 못 내면 결국은 그 민폐니까, 더 치열하고 헝그레하게 일을 하려면 투자가 목적이 아니고 회사를 어떻게 키워갈 거냐,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재료공학부 김향근입니다. 이제 요즘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냐면 항상 이제 본인이 인복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은연중에 느껴졌던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인맥이 주변에 많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학부생들에게 인복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짚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사실은 늘 있거든요. 늘 있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찾고 그거를 내가 구현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겠냐. 그리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 평소에 그런 활동들을 많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대만 해도 집마다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휴대폰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놀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는데 이제 저보다 한 8년쯤 후배 거기서부터는 집에 PC도 하나씩 다 있고 학원을 가야 됐고 휴대폰을 일찍부터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어울리고 뭘 한다라는 개념 자체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노력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표출을 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라. 이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옆에. 네, 저는 경제학부 진수민이라고 합니다. 교통 흐름 개선 관련 부분에 되게 흥미롭게 들어서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차주한테 전달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운전자한테 정보를 주는 게 라운피플이 자동차 기업들과 계약을 맺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구독 서비스나 이런 걸로 정보를 주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차간 통신 규격이 국토부하고 과기정통부 사이에 한동안 웨이브 방식하고 LTE 방식 통신, 그러니까 5G 통신 방식하고 막 그 경쟁이 있어 왔는데 그게 이제 통합이 되면은 그거는 저희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서 광주시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특수 단말기를 단 차량한테 돌발 상황을 주변 차량들한테 안내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런 시범 사업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통신 규격만 장착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받도록 할까요? 우리 50분인데 두 사람인데 대표님이 골라주세요. 먼저 드시고 저기 뒷분 검은 옷 입은 분이 먼저 드셨어. 죄송합니다. 내가 이쪽에 앉아서 발견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답변해서 한 번 더 해주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우주학과 22학번 이환이라고 하는데요.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 저도 이제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AI 교통 솔루션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라운피플에서 개발한 솔루션이 지금 교통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이런 어떤 라운피플의 기술들이 교통에 어떻게 사용이 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사용이 될 거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중요한 팩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가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나 차로별 교통 상황을 알아야 되는 시대로 들어간다면 교통 인프라를 우리가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자율주행 차량 쪽 그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는 않으니 그쪽은 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자율주행 인프라 쪽을 하는 쪽을 하나를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트윈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윈하고 이거를 교통에 관련된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갖고 올라가서 차별화된 서비스들을 해주는 그런 그 서비스 기업으로 가려고 회사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마지막. 저도 그 스마트 교통 제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제 날씨가 어두운 날이나 저녁 시간대가 되면 검은색 차량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인식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는지. 불을 꺼놓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야간하고 우천, 그다음에 뭐 비바람 이런 상황에도
강인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AI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VDS라고 해서 비디오를 이용해서 차량 감지하는 그 서비스에서는 몇 미터까지 어떻게 식별하는지에 따라서 뭐 최고 성능, 그다음에 보통 성능 이런 식으로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는 다 최고 성능을 획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이걸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네. 이정표 네, 감사합니다.